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까이 톡 시간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가수 리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은입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이은이고요. 현재 그대의 숨결 특별한 사랑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대의 숨결 네. 맞나요? 네, 또 네. 다른 곡은 뭐가 특별한 있을까요? 사랑. 특별한 사랑. 네. 네, 이 두 가지 곡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신 걸까요? 네. 네,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리은님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일단 가수분을 모셨으니까 가수를 하게 된 계기나 가수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수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악을 했어요. 네. 소프라노였는데 그 당시 학원을 같이 다니다가 친구가 오디션 한번 볼래? 그래갖고 그 오아시스 거기서 부모님 모르게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고등학교 때 음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나는 안 했고 그냥 음반만 냈는데 라디오에 나왔었나 봐요. 근데 부모님이 아셔갖고 반대. 넌 노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다. 가요계랑. 그래갖고 아빠가 반대하셔갖고 유학을 갔죠. 자꾸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하는 건 안 하고. 그래서 그럼 성악도 안 하기 싫고 그럼 뭐 하고 싶냐고 그냥 노래 그랬더니 그럼 일단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도 늦지 않으니까 유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네, 그럼 유학을 다녀오셔서도 계속해서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신 걸까요? 아니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은 거의 유학생들이 파티를 해요. 그러면 가면은 뭐 하냐면 가라오케, 노래, 우리나라 말로 노래방 그런 데를 자주 가요. 그러면 금토 모여서 파티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노래하다 보니까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네, 슈에이샤, 와나파요냐, 킹 레코드 이런 데서. 그래갖고,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남자친구가 자꾸 노래를 시켜요. 노래 잘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한대요. 그래서 네. 진짜 잘하나? 그래갖고 오디션에 또 나갔었죠. NHK 신인가요제. 네. 네, 나가서 또 이제 등수안에 들어갔고, 이제 또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안 된다. 대학 졸업하고 해라. 그래갖고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노래를 까먹고 있는데 또 한번 해보지 않겠냐. 킹 레코드에서 다시. 그래서 킹 레코드 전속으로 한 3년간 있었어요. 네, 주변에서 반대도 있었고, 유학의 길도 걸으셨지만, 계속해서 또 가수로서 꿈의 길이 자꾸만 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수로서의 하게 된 계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노래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 보면 그 가사, 멜로디 이런 데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만의 그 감성과 창의성이 네. 이렇게 나올 때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잘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작품 하나 만들었을 때처럼. 그래갖고 레코딩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직접 부르시면서 그런 감성을 느끼실 때 네.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그렇죠. 혼자 자화자찬인데 혼자 행복해해요. 네, 네, 노래로 행복을 느끼시는 그렇죠. 니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가수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다, 공연이 있다, 그럼 일주일 전에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도 혼자 하고, 또 연습도 한 하루에 5-6시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5, 6시간 하라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노래는 10시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은 너랑 성향은 노래랑 안 맞지만 나는 내 안에서는 노래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노래를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또 직접 부르시는 그 순간을 즐기시는 근데 거죠? 대중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네. 노래방 가면 네. 자기 애창곡 있잖아요. 네. 그런 애창곡 부르면 행복하죠. 네, 알아요? 그렇죠. 행복하죠, 행복하죠. 네, 그런 거. 가수로서 하고 있는 노력이 이제 공연이 생기셨을 때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5시간, 6시간씩 네.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게 그럼 락트로트 장르인가요? 네. 네, 그렇다면은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면, 네.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별이 웬 말인가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뭔가 또 강렬한 매력이 확 네. 드러나는 노래인 것 네, 같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파워풀하게 부르는 가수가 없었어요. 네. 그 나가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니까 그 PD님들께서 깜짝이야 하고 네. 놀라시고 네, 마이크 되게 나가겠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강렬한 트로트 한 소절 불러주셨습니다. 무대에 쓰시면서 뭐 팬분들도 만나 뵙고 다양한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에피소드는 이제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무대를 나가잖아요. 뭐 7순, 8순 잔치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 이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막 주머니를 막 찾아요. 네. 왜 찾지? 나 노래하면서 왜 찾지?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가 없으니까 이게 드레스가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거기다 돈을 이렇게 꽂아주시. 아,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네, 드레스는 주머니가 네,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런 그래서 에피소드가. 앞으로는 드레스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네. 네, 이제 드레스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네. 봐야겠네요. 네. 네, 재밌는 에피소드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중들에게 어떤 가수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아팠고 또 아파서 노래를 꾸준히 못했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나의 모든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보여준 거에 대한 대가, 사랑이 많이 오는,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죠. 가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요. 네, 혹시 일본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인가요제 나갔었잖아요. 나가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제이가 와서 이제 레코드 회사 들어가서 이제 발라드로 당신의 셔츠를 샀습니다. 그 노래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한 3년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간사이 TV, TBS, NHK 뭐 여러 방송 다 방송만 많이 했어요. 네, 그럼 행사보다는 방송 위주로. 방송 위주로. 그리고 음. 일본에서는 발라드로 이제 방송 활동을 그렇죠. 하신 걸까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럼 일본에서 발라드 활동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무대가 있었을까요? 네, 그 오사카 방송에서 그 맛지라고 있어요. 이제 잘 모르실 거고, 그 긴기나게 이사리게 낳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탑이었거든요. 일본 가수로서는. 근데 그 가수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그 너무너무 영광인 거예요. 막 가슴도 네. 떨리고.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일본말을 썩 잘하지 못했을 때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못하는 부분을 알아서 착착 쳐주면서 방송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그 가수님이랑 서른도 오빠랑
또 서른도 선배님이랑 같이 그 한 무대에서 이제 대스타 그 여자분이 엄청 스타예요. 네. 그분이랑 같이 방송하고 일본에서요? 일본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아. 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기억이 네. 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아프기도 하고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땠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활동 막 하고 있을 때 그 갑자기 그 저한테 신체적으로 안 좋은 뭐 네. 혹이 생겼다 막 네.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일본에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와서 수술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갖고 서울대에 이제 들어가서 입원하고 그리고 한 12일 정도 치료 끝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노래를 그만해야지. 아, 노래를 하지 말라는 신의 뜻인가 보다. 뭐 하려고 그러면 아프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프고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안 해야지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지 말고 엄마 하는 일을 좀 맡아서 해보지 않겠니? 노래 말고 다른 것도 해봐라. 그래서 엄마 사업을 이어서 한 15년간 했어요.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노래하자고 하자고. 네. 그렇게 이제 에이전시에서도 오고 또 여기저기서도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그래서 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노래하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안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무슨 일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서 보디가드를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 친구가 그 카지노 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디가드를 불렀어요. 엔더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니까 네. 막 우리 같은 박수가 오면서 아 우리 여기서 라이브를 해보지 않겠냐. 또 스카웃이 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스카웃이 들어오지? 내가 노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고민했어요. 6개월을.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나는 그냥 가요보다는 가스펠을 하고 싶어. 우리 기독교니까 가스펠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야 가요를 좀 더 해봐. 그래갖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마경식이랑 작곡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나나나가 이제 탄생한 거죠. 네. 이제 사업하면서 사이드로 이제 노래를 다시 또 한 거죠. 그리고 방송을 안 하고 라디오만 나갔어요. 계속 매니저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트로트를 해보지 않겠냐? 한 2년 후에. 그래갖고 2009년도에 트로트를 준비해서 나온 게 사랑이 장난인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몇 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뭐 좀 되려고 그러면 아프고 되려고 그러면 아프니까 아 그냥 노래하지 말자. 이제 그때부터 포기하고 있었죠. 근데 또 그러니까 몸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계속 주변에서 스카웃도 계속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알아요? 이건 여기서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종교인들이 이거 안 할래, 스님 안 할래, 뭐 무당 안 할래, 목사 안 할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끌리게 되는. 저도 노래 안 할래 이러면서도 이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슬퍼요. 왜 슬퍼요? 진짜 좋은 거죠. 왜냐면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가든가, 그죠? 그럼 뭐 운도 안 따라주고 건강도 안 따라주고 실력만 있으면 뭐해, 그죠? 그래갖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지만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음악 여행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슬럼프가 생기실 때마다 이제 또 네.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극복하시고 또 이제 스카우트도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수의 길을 이어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니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신곡 그대의 숨결 또 특별한 사랑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트로트, 발라드 모두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니은님과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항공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 좌석 배치를 바꾼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앞으로 장거리 노선에서 운영하는 비행기의 좌석 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줄의 좌석이 9개였는데요. 앞으로는 10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겉으로 보면 좌석이 하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좌석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좌석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번에 바뀌는 기종은 보잉 777-300ER 항공기 11대입니다. 좌석 너비는 기존보다 약 2.5cm 줄어들어 17.1인치가 되고 이코노미 좌석 수도 227석에서 248석으로 21석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장거리 노선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어야 하는 걸 생각하면 불편이 꽤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좌석 간 앞뒤 간격은 그대로지만 옆 사람과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어깨가 닿는 불편함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현대인의 체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평균 키는 과거보다 최대 9.3cm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역시 평균 키와 체형이 커지면서 좌석 공간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비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좌석은 좁아지는데 사람의 몸집은 커지고 있으니 불편함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옆 사람과 부딪혀 어깨를 움츠리고 가야 된다는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렇게 늘어난 좌석 일부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으로 운영해 승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일반석을 줄이고 비싼 좌석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불만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좌석 크기와 간격에 대한 법적 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 재량에 따라 좌석 배치가 달라지고 있고 그만큼 승객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승객을 태워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요금 대비 만족도 역시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체형 변화까지 고려하면 이번 개편은 시대 흐름과 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항공사와 승객 사이의 인식 차이가 이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 확대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소식은 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요즘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한국 근로자들의 AI 활용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빈 아나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만 15세에서 64세 취업자 가운데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가운데 업무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응답은 51.8%였습니다.
비교해보면 미국은 같은 질문에 대해 26.5%만이 업무에 AI를 쓴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즉, 한국 직장인들의 AI 활용률이 미국의 약 2배에 이른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AI를 받아들이고 있군요. 네, 실제로 AI 도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불과 2022년 말이었는데요. 불과 2년 반 만에 인터넷 보급 초기보다 8배나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을 높였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은 평균 3.8% 줄었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절약된 셈입니다. 미국 근로자의 감소폭인 5.4%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지만 도입 시기가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업무 시간 단축은 체감 효과가 크겠는데요. 그렇다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한국은행은 AI 도입이 국내 총생산, GDP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GDP가 약 3.9% 성장했는데 그 가운데 1%포인트는 AI 덕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 보면 남성, 청년층,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활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AI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류를 바로잡느라 더 시간이 걸렸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했지만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혹은 늘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겁니다. 네, 결국 활용 능력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AI 확산 속도에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빨리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 AI 활용 역량을 얼마나 키워나가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생활 곳곳에 빠르게 파고드는 모습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음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코인 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코인 부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빈 아나운서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1,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 규모는 1인당 평균 22억 2천만 원 수준인데요. 전체 거래소 이용자의 평균 보유액인 약 1,00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00배 이상이 됩니다. 네, 격차가 정말 큰데요. 연령대별로도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흥미로운 점은 연령별 분포입니다. 50대가 약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 3,000명, 60대 이상이 2,400명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액수를 놓고 보면 20대의 평균 보유액이 약 26억 원으로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액 자산가 수는 적지만 투자 규모는 오히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내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 국민의 5명 중 1명꼴이 코인 투자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체 규모는 약 1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는 점인데요.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과세 체계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코인 투자가 이제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 된 만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코인 부자의 숫자에 놀라기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수도권은 신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시장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거래량과 가격 지표 모두 수도권과 지방이 완전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원인과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올해 7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달 연속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정책 요인이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거래량이 예전 호황기 수준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특히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거래 회복세 중심에는 이 바로 신축 선호 현상이 있는데요.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교통망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의 신축은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판교, 광명의 철산동 등 일부 단지는 1억 원 이상 반등한 사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뜸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기대가 없는 곳은 매수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 심리도 개선이 된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요. 수도권은 90선을 회복하면서 작년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서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구조이긴 하지만 불과 1년 전 60선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불안 심리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서울 강남권 그리고 경기 주요 택지지구 신축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상황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방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요. 지방은 여전히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여전히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는 2021년 이후 공급 과잉 여파로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작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광주, 울산, 창원 등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더해지면서 단순한 경기 요인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는 달리 사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시장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방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은 약 6만 5천 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80%가 지방에 몰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경남, 충북, 전북 일부 지역은 미분양 적체가 워낙 심각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분양은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 수준이 아니라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직결됩니다.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고 금융권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죠. 특히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한두 개의 프로젝트만 꼬이게 돼도 부도 위험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부실 우려는 지역 전체의 금융권 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건설사 PF 대출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장기화는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주택 시장이 침체됐다는 신호를 넘어서 지역 경제 전체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다른 흐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핵심은 바로 인구와 일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젊은 층을 포함한 인구가 몰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대한 기본 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면서 수요 기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는 흐름이 고착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실질적인 주택 수요층이 얇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호재의 유무도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수도권은 GTX 같은 광역 교통망,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 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지방은 이런 호재가 굉장히 드뭅니다. 설사 개발 이슈가 있어도 인구의 효과보다 제한적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같은 정책이 적용돼도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권은 수요와 호재가 맞물려 활기를 띠는 반면 지방은 수요가 빠진 자리를 정책만으로 메우기는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사람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지금의 시장 양극화를 낳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정책이나 금리 요인도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렇듯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수도권의 주택 수요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요,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할 만한 실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적고 집값 상승 기대감 역시 낮다 보니 금리 인하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의 공급 정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는 반면 지방에서는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요,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와 정책이 지역별로 상반된 결과를 낳는 이유는 결국 수요 기반의 차이입니다. 수도권은 기본 수요와 기대감이 뒷받침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증폭되지만 그렇지만 지방은 수요 자체가 약하니 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극화는 단기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이 둘의 흐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세 수요가 많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축 단지의 경우 전세 매물도 귀해지면서 매매 전환 수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니 세입자가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 집이 오른다라면 지방은 사려는 사람조차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가 지역 불균형과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은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다 보니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비싸도 기회가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버티면서 살아가 보려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은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고령화가 이렇게 다시 심해지면서 수요가 줄고 집값 역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 시장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계속 팽창하고 지방은 점점 소멸위기에 가까워지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결국 집값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과 지역
지역 공동체의 생존적인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또 맞닿아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양극화가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계층별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던데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수십억 원대까지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서 사실상 중산층 이하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지원이 없다면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무주택 가구는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령층 자산가들도 거래가 막혀서 자산이 묶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쪽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다른 쪽은 부동산 자산이 계속해서 제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단순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이 부동산 문제를 매개로 더욱더 첨예해지는 모습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수도권 강세는 계속 되는 걸까요?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수도권은 인구와 일자리, 교육,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신축 선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공급이 있어도 수요가 더 크게 몰립니다. 셋째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서울과 수도권부터 산다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구조가 생기고 유지되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요. 수도권 신축 중심의 강세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떤 조건을 조금 충족을 해야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방시장이 살아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구 유입 정책인데요. 대학, 공공기관 이전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면 젊은 층이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셋째는 금리 안정도 중요합니다. 대출 부담이 줄어야 실제 수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위험 요인 역시 큽니다. 지금처럼 미분양이 쌓인다면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금융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 부동산 침체가 단순히 집값 문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방은 회복 조건과 위험 요인이 동시에 놓여 있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시장의 회복 조건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신축 중심의 회복세와 그리고 지방 침체라는 극명한 양극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매수세가 올리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거래 절벽과 미분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가 아니라 지역 균형, 인구 이동, 세대 간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와 정책, 산업 구조 변화가 변수가 되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수도권 강세, 지방 침체라는 구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라는 사회적인 과제와 지금 굉장히 마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부동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도 정책과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산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듣고,
일하는 로봇이 있는데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올해 4월 달에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 지금은 이 산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선 시점인데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 챕터인데요.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가 출범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출범 당시에는요,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면요, 이제는 실제 로봇 개발과 현장 실증까지 들어선 단계인데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CJ 대한통운에서 휴머노이드 도입을 위한 실증 환경 조성이 시작되었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티스 등 주요 기업들은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포함한 연구기관에서는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의 로봇을 만드는 계획 또한 말씀드릴 텐데요.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사항은 꽤 구체적인데요. 무게는 60kg 이하, 50개 관절이 탑재되고 20kg 이상의 물체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람처럼 초속 2.5m를 걷는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대형 AI 모델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 로봇은요, 2026년 시제품 공개, 그리고 2028년 실증 적용, 그리고 2030년도에는 산업 현장 본격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멀지 않은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은요, 단순히 로봇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반도체, 배터리, 센서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현재 휴머노이드는요, 단순 기계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AI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복합적인데요. 핵심 기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AI 파운데이션 기술입니다. 로봇의 눈, 귀,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짓하는 거 보고 다가간다거나 이 상자를 저쪽에 놔줘 라는 말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은 이 역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절 구동 모듈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기술인데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너무 세게 잡지 않고 부드럽게 동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소형, 경량,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관절 모터, AI 연산, 센서 작동까지 전기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더 정교한 에너지 효율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3사가 함께 참여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OS가 있는데요. 센서, 모터,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어떤 관절을 어떻게 움직일지 순식간에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기술 덕분입니다. 네, 시장 규모도 그렇다면 빠르게 커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규모도 짚어드릴 텐데요. 시장 규모는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약 1.8 그리고 2.9억 달러 수준이고요. 빠른 성장세로 2030년도에는 4억에서 15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35년도에는요, 30억에서 69억 달러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요. 2050년도에는 최대 5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기업의 수혜는 어떨까요? 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이 빠른데요. 테슬라는요,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 물건 정리, 걷기, 휘청임 방지까지 있고요. 샤오미는 사이버 1으로 대화 인식과 감적 표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아예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경쟁을 방향성을 확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드웨어와 그리고 AI가 동시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업 간 전략 차이도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국내 또한 알아봐야겠죠. 국내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은 이후에 전용 관절 구동 모듈을 중심으로 상용 로봇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요, 기존 협동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요, 휴머노이드 전용 하드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 랩스는 자체 로봇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휴머노이드 운영 체제에 가까운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요, 이동형 로봇에 들어가는 초경량, 고출력 배터리 개발을 지원 중입니다. 네, 기업들 전략 차이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헷갈리는 어려운 용어도 짚어주실 텐데요. 오늘의 핵심 용어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용어는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인간의 뇌처럼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대형 AI 모델인데요. GPT나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 이런 것도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하고 있고요. 이제는 로봇에 이 모델을 탑재해서 듣고 보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대화, 판단, 감정 표현까지 점점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요, 관절 구동 모듈이고요. 쉽게 말해서 로봇의 무릎, 팔꿈치, 손목 같은 부위를 정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사람처럼 걷거나 물건을 잡으려면 단순히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유연성, 그리고 규현형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서 쓰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기술과 경제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업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샤오미의 사이버1이 주목할 만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한국은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가 주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소통하고 살아갈지 보여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과 산업이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 시간이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8월도 끝이 났는데요. 9월에도 더 알찬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